고대 로마의 중심부, 지중해의 태양 아래 대리석 신전들이 신성한 약속처럼 빛나던 그곳에는 수세기 동안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만큼 어둡고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 즉 황후에 대한 것이며 역사가 전설로 탈바꿈시킨 어느 밤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과 욕망, 정치적 선전이 뒤얽혀 구별할 수 없게 된 이른바 은밀한 경쟁, 금지된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하나의 판결로 굳어지기 전 그곳에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살리나, 발레리아 메설라이너입니다. 그녀에 대해 쓰인 이야기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 탐닉의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종하지 않는 여성을 두려워했던 제국의 완벽한 희생양이었을까요?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유베날리스, 플리니우스 등 고대 문헌들은 현대의 신빙성을 시험하는 일화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의 그늘에서 글을 썼으며 당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메살리나의 이미지를 빚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황후라는 대중적 이미지와 로마 작가들이 타락의 상징으로 변모시킨 숨겨진 인물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영상은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기록들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로마 제국의 선전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전설이 실존했던 여성을 어느 정도까지 묻어버렸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 너머로 들어갈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어떻게 편리한 진실을 조작해낼 수 있는지, 욕망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고찰해 볼 것입니다. 고대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선전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신화이고 무엇이 역사인지, 메살리나의 어떤 부분이 현실에 속하고 어떤 부분이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쓰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이 로마를 상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서기 38년, 로마는 알려진 세계의 중심이자 하얀 대리석과 황금이 질서와 위대함을 약속하는 듯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기둥과 개선의 거리 뒤에는 의심과 침묵, 그리고 서로 마주치기를 피하는 시선들로 가득한 분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편집증의 심연에 빠진 칼리굴라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처형은 일상이 되었고 재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존은 단 하나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위협이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무해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황궁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복도 중 한 곳에 칼리굴라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47세이며 로마의 기준에 따르면 조롱받기 십상인 신체를 가졌습니다. 긴장하면 말을 더듬고 걸을 때는 다리를 절며 말할 때 침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조차 그가 공직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확신하며 수십 년 동안 그를 숨겨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서투르고 둔하며 통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 이 무자비한 판단이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연약한 남자에게서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반대편, 정원으로 둘러싸인 귀족의 저택에는 15세 소녀 발레리아 메살리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우구스투스 가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고귀한 혈통에 속해 있어 정치적인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그녀를 짙은 머리카락, 하얀 피부, 로마의 완벽한 이상에 부합하는 이목구비를 가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마치 메살리나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무언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야심찼으며 제국의 정치 체스판에서 핵심적인 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계약이었습니다. 가문을 결속시키고 동맹을 강화하며 권력을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칼리굴라가 메살리나에게 자신의 서투른 삼촌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라고 명령했을 때 아무도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클라우디우스는 결코 황제가 될 수 없는 그저 안전한 체스말에 불과했습니다. 10대 소녀에게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30살이나 많고 보는 순간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외모를 가진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나이 많고 낯설며 정치적으로 편리한 남자와 강제로 결합해야 했던 어린 소녀의 첫날 밤은 고대 작가들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로마 사회는 여성의 동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 후 판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칼리굴라가 자신의 근위대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혼란이 로마를 뒤흔듭니다. 고함과 다급한 발소리 속에서 병사들은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는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으로 그들은 그를 황제로 추대합니다. 모두가 경멸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18세였던 메살리나는 정략 결혼의 아내에서 로마의 황후가 됩니다. 18세의 황후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메살리나에게 그것은 황금으로 만든 새 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한한 권력, 헤아릴 수 없는 부, 그녀의 손짓 하나에 복종할 준비가 된 시종들의 수행, 그리고 왕조 내에서 그녀의 지위를 확고히 해줄 두 아이를 가졌습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그녀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역할, 쉴 틈 없이 밤낮으로 연기해야만 하는 배역에 갇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정상에 오른 역사 속의 많은 이들처럼 그녀는 높은 곳이 현기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는 50세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행정, 의식, 문서, 원로원 업무에 전념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사적인 생활이나 정서적 교감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는 열정이 아닌 의무와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메살리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관찰의 대상이 되고 갈망의 대상이 되며 진지하게 대우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나날은 끝없는 의식, 공식 퍼레이드,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정숙하고 아름다우며 순종적이고 과묵한 로마 여성의 이상을 구현해야 하는 연애들로 채워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시기를 내적 부조화의 단계로 이해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강요된 정체성과 충돌할 때 마음은 예상치 못한 분출구를 찾게 됩니다. 메살리나의 경우 궁전의 벽은 그녀를 보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모든 동맹, 모든 미소, 모든 말은 출세하거나 경쟁자를 파멸시키려는 궁정 신하들에 의해 기록되고 감시되고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감정조차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읽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과 기대되는 행동을 구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후의 삶은 끊임없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걷고 절제하며 말하고 순종적이면서도 흠잡을 데 없이 강인해 보여야 했으며
이상적인 어머니이자 신성한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메살리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무대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위험한 감정, 즉 권태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맥락에서 지루함은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때, 안 되라는 말이 없을 때, 마음은 다른 누구도 긋지 않은 한계를 찾게 됩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 심리학자들과 행동학자들은 현대의 공인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특권에 둘러싸여 살다가 의전이나 여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에 빠진 스타, 상속자, 정치인, 예술가들이 그 예입니다. 틀을 깨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 즉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에서 단 몇 시간만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메살리나에게 그 충동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그림자, 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조금씩 다른 삶을 찾도록 이끈 것은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로마에 해가 지고 도시가 희미한 불빛과 비밀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 때 비로소 시작되는 산말입니다. 궁전이 고요해지고 근위대가 교대할 때 메살리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튜닉을 벗고 금발 가발 아래 짙은 머리카락을 숨긴 채 군중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여성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보석도 착용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호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동행인 한 명만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빠르고 거의 불안해 보이는 발걸음으로 감히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가운데 궁전을 나섰습니다. 병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후에게 밤에 외출하는지 묻는 것은 정치적 자살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탈의 목적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제국 전역에서 온 선원들이 유흥을 찾던 선술집, 그리고 어둠과 속삭임 속에서 연명하던 유흥업소들로 유명한 로마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인 수브라, 서버러, 구역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시민들에게 수브라는 로마가 그 화려함 아래 숨기려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에게 그곳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녀를 보고 고개 숙이는 사람도 없으며 마치 익명성을 찾는 평범한 여성인 것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연대기들은 그곳에서 메살리나가 리키스카, 라이시슥서, 라는 가명으로 작은 방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를 묘사하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황후가 대리석을 어둠과 왕관을 변장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도, 즉각적인 쾌락도, 심지어 모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어떤 궁전도 줄 수 없는 것, 즉 더 이상 공인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궁정의 기대에 의해 관찰되거나 평가받거나 조종당하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수브라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살아있는 신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은 너무나 진부하면서도 그녀의 지위에서는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거의 중독적인 해방감이 된 듯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 강요된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공간을 찾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익명성은 마약이 됩니다. 단 몇 시간 동안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의 영역을 밝혀줍니다. 의전, 그리고 또 의전 속에 갇혀 살았던 메살리나에게 수브라는 황궁의 벽 안에서는 결코 탐구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생활은 불안한 무언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젊은 황후는 매일 밤 도둑, 폭력배, 폭력적인 분쟁 등 진짜 위험 속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안다 해도 아무도 그녀의 직함을 존중하지 않을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반항이었을까요? 자기 파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지위가 불가능하게 만든 자유를 향한 필사적인 탐색이었을까요? 로마가 잠든 사이 후드를 쓴 인물이 가장 어두운 골목길을 배회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이 익명의 여성이 아침이면 원로원 의원, 장군, 외국 대사들 앞에서 의식을 주재하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메살리나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위험해졌으며 더 상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보호해주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그녀를 집어삼킬 운명의 첫 번째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메살리나가 수브라의 골목길에서 비밀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동안 황궁에서 그녀는 황후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공식 의식에서 클라우디우스 곁을 걸었고 예국 사절단을 맞이했으며 외교 연회를 조직하고 적들조차 인정할 만큼 효율적으로 황실의 행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녀를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규율이 잡혀있고 우아하며 강직한 여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단 몇 시간 뒤에 그 똑같은 여성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동네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간의 일탈은 곧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궁전 내부에서 점점 더 사치스러운 모임이 열렸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로마 역사가들이 독자들을 경악시키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를 문자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그 정치적 기능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쾌락을 위한 곱비 풀린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권력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당대의 그 누구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치심이 철보다 더 강한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원로원 의원들, 그들의 아내들, 장군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특정한 도덕적 선을 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덫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어난 일이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 덫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황후가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직접적인 모욕이자 불충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석하는 것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궁전 안 세심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메살리나는 손님들을 그들의 사회적 평판을 파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폭력이나 명시적인 강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위험했습니다. 로마는 대중적인 겉모습에 집착하는 도시였습니다. 도덕성은 신념이라기보다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을 아는 황후는 간단한 손짓 하나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지 웃음, 긴장된 시선, 공포를 숨긴 미소들. 모든 손님은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영원히 파멸할 수 있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만남을 병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협박의 네트워크로 해석합니다. 그곳에 있기로 동의한 사람은 누구든 빠져나갈 수 없는 무언의 끈으로 메살리나에게 묵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의심받기 시작했을 때조차 그 많은 남성들, 그리고 일부 여성들이 계속해서 그녀를 지지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두 인물이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제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된 황실 해방노예 나르키소스, 나어시서스와 팔라스, 펠러스였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비밀 통로, 정보의 경로, 원로원의 내부 긴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살리나의 행동이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제국의 섬세한 정치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없이 황후를 고발하는 것은 클라우디우스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순간, 즉 소문을 판결로 바꿀 결정적인 균열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메살리나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 조용한 권력 게임이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거나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황제의 동맹들은 그녀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관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궁전 전체가 모든 움직임이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체스판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위험한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살리나를 전설적인 인물로 동시에 로마의 선전에 의해 조종되는 유령으로 만들 사건은 오늘날에도 현실과 신화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대 플리니우스는 이를 가감없이 기록했고 타키투스는 냉담하게 언급했으며 후대의 작가들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를 부풀렸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후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창녀 중 한 명 사이의 이른바 경쟁, 24시간 동안 벌어졌다는 대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대결을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당시 작가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메살리나를 일탈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구축된 은유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상상해 봅시다. 로마는 과장된 이야기, 상식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이야기들을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들에 대해 전해지는 많은 일화들은 그 진실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능력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메살리나와 스킬라, 실러로 알려진 여성 사이의 이른바 경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록마다 숫자는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25명의 참가자를 말하고 다른 기록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를 말합니다. 어쨌든 고대 문헌들이 반복하는 데이터는 오늘날 우리가 인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극단적인 건강상의 결과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대기 작가들이 묘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의 인내력을 초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야기를 그토록 고집했을까요? 그 해답은 메살리나가 아니라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임상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상징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쾌락의 전문가와 경쟁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은 보도를 위한 시도가 아니라 평판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메살리나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덕적 경계를 넘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들은 제국의 여성들을 위한 경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그어놓은 경계를 감히 넘으려는 자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서도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이 기록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자극의 추구가 감정적 도피의 한 형태가 되는 패턴인 강박의 극단적인 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박적 과잉 성욕과 같은 진단명을 알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상태를 설명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악덕, 도덕적 무질서 또는 사회적 쇠퇴의 징후로 축소했습니다. 메살리나에 대해 글을 쓴 작가들 중 누구도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치적 의도, 문화적 강박, 그리고 과장에 대한 거의 연극적인 매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많은 고대 문명들이
사회적 규범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제불능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신화는 충분히 반복되면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탐닉의 전설로 변해버린 황후는 로마의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남성의 틀을 벗어난 여성의 권력은 질서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은 무기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야기가 진실이든 꾸며낸 것이든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살리나의 이미지는 일탈의 극단적인 예로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판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은 전설, 그림자, 그리고 대대로 반복되는 메아리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문헌에 적힌 그대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싶어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집단적인 욕구는 메살리나보다 로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신화를 넘어 황후가 심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모했던 단 한 번의 결정만으로도 이중 생활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에 대한 소문이 궁전의 대리석 아래에서 독을 품은 뿌리처럼 자라나는 동안 메살리나는 그녀의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설명할 수 없고 위험한 행동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장 맹렬한 적들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성 중 한 명인 가이우스 실리우스, 게이어스 실리어스였습니다. 그는 젊고 우아하고 강력했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고 여러 고대 문헌에 따르면 많은 이들에게 귀족 사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경직되고 두려움에 차 있으며 늙어가는 클라우디우스의 모습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되는 자력을 발휘했습니다. 메살리나에게 실리우스는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 즉 반항, 아름다움, 대담함, 그리고 자유의 결합을 상징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것도 오랫동안 숨겨질 수 없는 도시였고 황후의 행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감정적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황제의 합법적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우스와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은밀한 의식이나 상징적인 만남이 아니라 증인, 종교의식, 음악, 연애, 그리고 공식 문서가 있는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역사가 여전히 불신 속에 반복할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타키투스는 공포와 매혹이 뒤섞인 채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원로원 의원들, 귀족들, 그리고 저명한 손님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후가 소집한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왕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의 공범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손님은 가든 가지 않든 어떤 결정이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리우스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할 경우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참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포에 마비된 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조차 복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 의식이 완전하고 격식을 갖추었다고 묘사합니다. 신랑 신부는 흰옷을 입었고 음악가들이 연주했으며 사제들이 혼인 의식을 낭송하고 상징적인 서약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일부 문헌은 심지어 그 결합이 공개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스캔들의 규모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메살리나는 새로운 권력을 선포하며 제국의 안정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황제의 합법적인 아내라는 사실을 잊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대 역사가들 사이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붕괴를 시사합니다. 충동, 압박, 그리고 지나친 행동들이 축적되어 결국 그녀의 현실 감각과 위험 감각을 산산조각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이론은 쿠데타 시도를 말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를 폐위시키고 실리우스를 황제로 만들어 어둠 속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음모, 숙청, 그리고 위험한 동맹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생각은 겉보기만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행동이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을 넘어 황제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이 불가능한 결혼식에 대한 소식은 속삭임, 신경질적인 웃음, 그리고 위장된 공포에 밀려 로마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그것은 클라우디우스가 밀 공급을 감독하고 있던 오스티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근위대와 고문들에게 둘러싸인 클라우디우스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그것이 잔인한 농담이라고 믿으며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령들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증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문서들이 도착했습니다. 의식에 참석한 원로원 의원들의 이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는 자신이 마주한 것이 소문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해방 노예이자 궁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던 남자 나르키소스는 자신이 기다려온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할 시간, 황제를 그의 아내로부터 구할 시간, 메살리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로마가 결코 잊지 못할 멈출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폭로는 클라우디우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고문들이 세심하게 구축한 거품 속에서 살았고, 외부 세계는 오직 서류, 보고서, 의식을 통해 걸러진 채로만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안정에 대한 모든 환상을 파괴하는 사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로마의 황후가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클라우디우스는 순진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 소식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는 모든 전령에게 그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조작된 것이고 자신을 흔들려는 음모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참석자 명단, 원로원 의원들의 진술, 서명된 문서, 이미 로마 전역을 휩쓸고 있는 소문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때 마치 운명이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르키소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황제의 연약함과 위험의 규모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즉시 행동하지 않는다면 클라우디우스의 망설임은 그 재앙을 내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신속하게 근위대를 소집하고 지휘 체계를 재편성하며 통신망을 확보하고 로마로의 긴급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메살리나의 행동에 대한 문서, 관찰 기록, 증언들을 축적해왔지만 이토록 강력하고 파괴적이며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끌어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결혼식이 계속 축하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마셨고 음악은 계속 연주되었으며 두 사람은 마치 제국에서 가장 합법적인 부부인 것처럼 모두 앞에 나섰습니다. 메살리나는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권력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새로운 현실을 공고히 했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클라우디우스가 감히 자신을 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거나 실리우스가 그의 매력과 명성 덕분에 자연스러운 후계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조차도 다가오는 폭풍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로 헐떡이는 전령이 클라우디우스가 근위대를 대동하고 돌아오고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고 알렸을 때 파티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 순간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포가 날카로운 일격처럼 메살리나를 꿰뚫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자신감은 단숨에 증발해버렸고 자신이 짠 음모에 갇힌 22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파멸하는 것이 자신뿐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손님들, 실리우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실리우스는 체포되어 거의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한 명씩 추적당했습니다. 최고위층 남성들에게는 공개 처형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로마의 전통적인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국 권력의 무게가 그들 모두를 덮쳤습니다. 숙청은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로마 귀족 사회로 퍼져나가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도전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메살리나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인 감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인 브리타니쿠스, 브리테니커스, 옥타비아를 데리고 클라우디우스가 궁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가로막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눈물, 애원, 가족의 추억에 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아주 어쩌면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한 나르키소스는 절대적인 냉혹함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그녀의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고 아내를 보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며 그녀의 눈물이 황제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반역을 저지른 여성을 살려줄 수 있다고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흐름을 바꾸려던 메살리나의 마지막 시도는 시작되기도 전에 짓밟혔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조용하고도 가차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흔들리기 전에 황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민관과 백부장이 루쿨루스 정원, 가든즈 오브 루컬러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메살리나가 수년 전 음모와 고발을 통해 빼앗은 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편지 한 장 쓰지 못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가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로마의 규범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작은 단검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레퍼더는 평범한 범죄자처럼 처형당하게 두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호민관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메살리나는 22세의 나이로 자신의 영향력 덕분에 차지했던 바로 그 정원에서 한때 자신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시스템에 집어삼켜진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레피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몸짓으로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눈을 감겨주었으며 몇 분 동안 그녀의 곁에 머물다가 역사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메살리나의 죽음을 보고받았을 때 그저 와인을 더 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보겠다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감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내 인생 최대의 비극이 바람에 흩어지는 속삭임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저 계속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메살리나의 죽음은 그녀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안한 변형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존했던 여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역사가, 도덕주의자, 풍자가, 그리고 정적들의 펜에 의해 빚어진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타키투스는 그녀를 도덕적 타락의 본보기로 만들었고, 수에토니우스는 그녀를 혼돈의 상징으로 묘사했으며, 유베날리스는 신랄한 풍자를 즐기는 로마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그녀를 기괴할 정도로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대를 목격하지도 않았던 플리니우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의심할 여지없는 진실인 양 반복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역사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충격, 도덕적 반성 또는 정치적 이점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메살리나는 한 여성이 아니라 타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죽은 후 클라우디우스는 미래의 황제 네로의 어머니인 소 아그리피나 에그러파이너 더 영거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피나에게는 메살리나의 기억이 지울 수 없는 그림자로 덮이도록 확실히 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임자를 끝없는 괴물로 묘사하는 것은 자동으로 아그리피나를 올바름과 정통성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헌은 네로의 통치 기간이나 그 이후에 쓰였는데 이 시기는 아그리피나와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역사적 서사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던 때였습니다. 메살리나를 도덕적 재앙으로 묘사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의심스럽게도 아무도 그녀의 입장에서 사건을 기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연구자들,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로마 역사를 분석하는 이들은 불편한 역설을 지적합니다. 많은 남성 황제들이 기록으로 남은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칼리굴라는 끔찍한 학대로 고발당했고, 네로는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저택을 침묵의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 중 누구도 오로지 그들의 사적인 행동만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정치적 압박, 숨막히는 기대, 그리고 강제 결혼 사이에 갇힌 젊은 여성이었던 메살리나는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단 하나의 측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성적 독립이 남성의 잔혹함보다 로마의 질서에 훨씬 더 위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권력 있는 남성은 욕망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욕망을 주장하는 여성은 체제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녀를 이중으로 벌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죽음으로, 두 번째는 그녀에 대한 기억으로 말입니다. 그녀를 여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의 본보기로 만드는 것은 다른 모든 여성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화는 우연이 아니라 기능적이었습니다. 로마는 권력 구조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메살리나가 유죄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이 모든 것 중 무엇이 진짜일까요? 현대의 연구들은 메살리나가 아마도 스캔들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녀의 행동이 실제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문화, 극단적인 파티, 24시간의 대결, 심지어 그녀의 몰락을 묘사하는 어조 등 더 선정적인 일화들의 대부분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거나 완전히 꾸며낸 것일 수 있습니다. 신화와 현실을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은 역사가 승자에 의해 쓰일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2000년이라는 거리에서 메살리나를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단지 강요된 규칙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물로 묘사되었을까요? 사회가 그들이 상징하는 바를 두려워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부풀려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고대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연대기로 위장한 선전에 불과할까요? 메살리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황후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기억을 형성하는지, 평판이 어떻게 형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립된 질서에 맞지 않는 목소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침묵당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정죄한 신화 너머에서 이해받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어둠 속에 진짜 삶을 숨기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